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그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담뱃잎에 담배 모자이크 병? 이 발병을 한 거야.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결국 담뱃잎이라는 게 이 잎을 잘 키워서 떼서 말려서 가루를 내서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피운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담배라고 하는 식물이 잘 자라줘야 되는데 그 담뱃잎에 병이 생긴 거야. 그럼 얘가 제대로 재배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밝혀내서 뭐 치료제를 만들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까지만 해도 어떤 병원체,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 중에 크기가 제일 작은 애가 세균인 줄 알았어. 세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균 여과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했냐면 이 이제 담배 모자이크 병 걸린 식물의 잎을 떼다가 실험을 정리를 해서 세균 여과기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세균이 여과가 됐을 거니까 세균이 여기 이제 걸러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밑에 남은 여과액을 멀쩡한 담뱃잎에 묻혀도 여기서 이제 새로 이 담배 모자이크 병이 나타나진 않을 거야라고 유추를 한 거야. 그치? 그랬는데 실험 결과 나는 분명히 세균을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과액을 정상 담뱃잎에 묻혔더니 똑같은 질병이 발생을 하더래. 그래서 우리가 알던 세균이라고 하는 병원체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병원체가 발견이 된 거야.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누가가 된 거야? 바이러스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 하면 자주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박테리오파지가 자주 나오고요. 이번엔 좀 잘 그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안쪽이 원래 보이지 않겠죠? 보인다 치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그리거나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나와요. 예시로. 뭐 어쨌거나 그래 바이러스가 이제 그래서 결국 발견이 됐는데 바이러스가 뭔가 찾아본 거야. 그래도 우선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아.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죠.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고요. 그리고 내부를 살펴봤더니 어떠한 특징이 있냐. 1번 여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니? 겉부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 결정체, 뭐 아니면 단백질 껍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뭐가 들었어? 자, 유전 물질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DNA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RNA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DNA가 들어있는 놈 DNA 바이러스고 RNA가 들어있는 놈 RNA 바이러스고 뭐 그런 거야. 그지? 이렇게 생겨먹었더래. 그건 말고 특이한 점이 없어. 그러면 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질병을 일으키는가 봤더니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숙주가 있으면 숙주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데 숙주가 있으면 숙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물질 대사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숫자를 늘릴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의 수를 우리 그 증식이라고 하거든요. 증식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도 가능해요? 돌연변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전도 가능한 거지 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증식해서 어떻게 보면 얘 입장에서는 자손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내 유전 물질을 똑같이 복제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세포 분열이라고 부르진 않아. 증식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얘가 뭐도 하는 거야? 유전도 하는 거고 그 얘기는 우리 저기서 나온 돌연변이도 일어날 거니까 또 가능한 거고 다시 말하면 적은 것이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이런 조건만 만족을 하면 생명체랑 별 다를 바가 없네. 그죠? 물질대사, 스스로 물질대사도 하고요. 그리고 비록
본인이 하는 걸 갖고 하는 걸 남의 걸로 하는 거지만, 그지?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단백질도 만들고 DNA도 만들고 막 만들어 붙여. 그래서 숫자를 늘릴 수 있어. 그럼 이제 한 숙주세포 내에서 바이러스 수가 막 늘잖아? 너무 많아지면 빵 터진단 말이야. 그 옆에 있는 다른 세포한테 또 막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친구가 바이러스더라. 그래서 맨날 나오잖아요.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 바이러스라는 친구의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구별해라. 그럼 내가 지금 쓴 건 어떤 특성인가? 생물적 특성인 거야. 그죠?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고요. 증식도 할 수 있고요. 유전도 가능하고요. 돌연변이도 일어나고요.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 유전 물질을 가져요. 그죠? 근데 비생물적 특성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생물적 특성이었다면 비생물적 특성은 뭐예요? 여기다가 이것만 빼시면 돼요. 숙주세포 밖에서는 얘도 못하고요, 얘도 못하고 얘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얹으면 단백질 껍데기일 뿐이에요. 뭐예요? 세포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 올려서 설명하시면 되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 구별을 하라는 거거든요. 아, 바이러스라는 애는 이러한 그러니까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는 것 때문에 발견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세균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세히 알아봤더니 모양새는 단백질 껍데기 안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모양새로 생겼어. 누가 봐도 세포 구조는 아니야.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가 비생물적 특성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유전 물질은 있네? 아, 그러나 그건 또 생물적 특징이잖아요. 유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 아, 얘가 숙주세포 안에서는 생물처럼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구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 이거는 아까 얘기하던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사항인데, 화성 토양 가지고 하는 실험이죠. 왜 하필이면 화성이었을까요? 가고 싶나 봐요. 왜 하필이면 화성에 가고 싶어요? 제일 환경이 비슷해서. 지구와 환경이 제일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 뭐라도 사나 보려고 화성 토양을 가져다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먼저 화성 토양을 담은 다음에요. 여기다가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지가 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요. 그런 다음에 자, 빛을 쏘여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뭐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토양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살피는 거야? 얘가 가열을 하면 아마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지금 이 토양 속에 만약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이 만약에 있다. 그럼 걔가 광합성을 했을 거야. 그럼 그 광합성을 통해 뭐가 만들어졌을 거야?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거야. 포도당 같은 거. 대신 걔가 아까 이걸로 만들었을 거니까 방사성 원소로 표지된 유기물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내가 걔를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얘 이제 연소를 할 거 아니에요? 연소를 하면서 기체가 발생을 할 건데 그 기체가 아마 이게 표지된 기체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방사능 계측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얘네 다 동시에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산화탄소 넣고 빛을 비추고 가만히 내비둔 다음에 이거 다 치우고 뭐 하는 거야? 가열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내부가 내가 아까 집어넣은 그 방사능이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실험 결과는 어땠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광합성 하는 애는 없나 봐. 아, 동화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이화하는 애 있나 하고 보려고 화성 토양을 탁 담으시고 이번에 여기다 뭘 공급을 해주냐면 영양소를 주는 거야. 영양분. 어떤 영양분? 방사성 원소로 표지된 영양소를 넣어줘.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거 치우고 이제 가열을 해요. 그죠? 아, 잠깐만. 얘는 왜 가열을 하지? 미안해. 자,
이렇게 놔두면 아마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세포호흡하는 애가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이 유기물 가져다가 호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산화탄소 나오겠죠. 그죠? 뭐 꼭 이산화탄소가 아니더라도 걔가 나올 때 뭐가 나올 거다? 아, 마찬가지 얘를 표지된 친구가 나올 거니까 방사능이 유출이 될 거란 말이야. 또 실험을 해. 또 아무 일도 없었네? 아, 호흡하는 애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했어. 그러면 혹시 뭐라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광합성이나 우리가 아는 호흡같이 뭐 이산화탄소가 뭐 들어가고 뭐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애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또 실험을 해. 이번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안 된 걸 그냥 넣어줘. 토양 넣고 여기다가도 그냥 표지 안 된 영양분, 유기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토양 안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어. 걔가 동화를 하든 이화를 하든 뭐라도 하겠지 하면 뭐가 달라질 거야? 이 내부의 기체의 성분비가 변할걸? 이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해요. 그랬더니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에이씨 없나 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화성에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측한 방식으로 물질 대사를 하는 친구는 없어요. 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왜 이렇게 간략하게 했냐면요. 교과서가 어느 출판사 걸 쓰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은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니에요. 수능 문제에서는 거의 뭐 안녕한 지는 오래됐고요. 근데 우리는 학교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실험이 뭘 목적으로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화성 토양 실험이라는 게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운 생명 현상의 특징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해야 돼. 근데 그 물질 대사가 동화가 있고 이화가 있었잖아? 그래서 동화를 하는지 이화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아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서 물질 대사를 할 수도 있겠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지만 확인 불가. 결국 화성 토양엔 생명체는 안 사나 보다라고 결론이 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특별히 아니에요. 얘를 우선 써봐요. 써야 되냐? 아니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토양만 지울게요. 얘는 그냥 나중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저게 그런 목적으로 하는 실험이었구나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왜 그냥 넘어갔냐면요. 그냥 빨리 가려고요. 자, 여기까지가 1-1이에요. 생명현상의 특성이라는 단원의 생물의 특성이죠. 생명체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져. 그리고 그 중에 생물인 듯 아닌 듯 하신 그분 바이러스를 뭐 해보는 거예요?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원의 제목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우리 교재에는 20페이지에 생명과학의 특성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생명과학 이런 특성이 있어. 그치? 나는 탐구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제 실은 요 앞에 생명자 빼셔도 돼요. 그죠? 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탐구 방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귀납적 탐구 방법이랑 면역적 탐구 방법으로 나뉘어요. 자, 귀납적 탐구, 그러니까 탐구를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를 내가 관찰하고 자료를 모아서 연구를 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뭐 실험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관찰을 해서 자료를 모을 거야. 그걸 먼저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뭐가 궁금해졌어.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으겠어. 대표적으로 뭐를 예로 드시냐면 여러분 저기 나중에 나올 건데 혹시 허블이라는 사람을 배웠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분이 뭐 하신 분인 줄은 알아요?
만환경을 만들기도 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관찰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치. 이 사람이 은하에 대한 연구를 되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열심히 외부 은하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가 아주 온 평생을 거쳐서 관찰한 자료를 쫙 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는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해보겠어. 그래서 타원 은하, 또 무슨 은하? 그래요. 그냥 쓸게요. 나선 은하, 모양이 그렇지 않은 은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은하는 모양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타원 은하는 뭐 이렇게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요. 나선 은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분류해 놓은 다음에 그 각각의 특징들을 막 이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밝혀내기 위해서 한 일이, 그렇잖아, 내가 은하를 만들 수도 없고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 은하에 가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관측밖에 없어요. 관측을 해서 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뭘 하는 거야? 어떠한 결론 하나를 도출해내는 거야. 은하를 해서 더 거시기 한데, 이 은하들을 관측하다 보니 또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는 거야. 뭐냐면 은하들이 다 나한테서 멀어지더라. 관측 결과 나중에 할 거야. 은하들이 다 나한테서 멀어지더래.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더래. 내가 새로 한 놈이 관찰이 될 때마다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하면 돼요. 그냥 계산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놈 저놈 이놈 많이 관측할 때마다 열심히 했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났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 왜? 멀어서. 멀어서 그런 거긴 한, 어쨌거나 이걸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러면 은하들이 정말로 발 달려서 뛰어가나? 그럴 리가요. 은하가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이런 식의 것, 이걸 이제 허블의 법칙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럼 이렇게 법칙 하나를 이끌어내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관찰 자료를 해석한 거잖아. 이런 방식으로 탐구 대상을 연구하는 걸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은 실험이 불가한 것들이겠죠. 내가 뭔가 실험 계획을 세워서 실험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은하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그런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긴 세월에 걸쳐서 자료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어떤 이론 하나를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고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예시에 대표적으로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가 나올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얘기해 보실 수 있으면 되고.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은 그러면 좀 반대적으로 뭐가 가능한 거야? 실험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맞는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그죠?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이론 하나를 도출해내는 것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대부분의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많이 하는 일이지. 실험을 막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 그 중에 한 번 잘 나오면 그걸로 논문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됐어요. 궁금한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맨날 나오는 거 너네 혹시 기억나냐? 플레밍이 아닌데? 이름이 뭐더라? 그 푸른 곰팡이 누구니? 맞네.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발견한 거. 그지? 이게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곰팡이 아닌데? 곰팡이 아니고요. 세균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앞쪽은 대부분 옛날에는 같은 건물에서 랩실이 여러 개가 있어. 이제 2교실이 만약에 세균을 연구하는 데라면 저 건너방은 곰팡이 연구하는 데고 옆방은 뭐 딴 거 연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랩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후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에라이 하고 뛰쳐나갔대. 너무 실험이 하기 싫어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돌아왔는데 내가 실험에 쓰려고 배양한 세균 배양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에 있는 세균들은 멀쩡히 막 폭발적으로 증식을 했는데 B에 있는 세균은 뒤졌더래. 왜 뒤졌나 털어봤더니 거기 푸른 곰팡이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푸른 곰팡이 그 현상을 보고 문제를 인식을 한 거지. 왜? 그래서 어떠한 가설을 세우냐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했을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그 가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실험을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 결과를 뭐 해? 해석해. 자료 해석.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는 거야. 그지? 결론을 다 내놓고 보니까 아까 내가 내린 이 가설이 잘 맞아. 진짜네. 그러면 일반화 되는 거고. 근데 결론이 내가 아까 내려놓은 가설이랑 안 맞아. 가설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다시 가설 설정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포인트는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라고 해요.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 그 가설을 다른 말로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잠정적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게 이래서 이랬을 거야. 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실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푸른 곰팡이를 보고 푸른 곰팡이의 어떤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시켰나 봐. 그러면 이제 뭐 해보면 돼? 다시 실험해보면 되지. 조건도 바꿔가면서 이제 세균 배양 조건이나 기타 등등을 막 바꿔가면서 곰팡이를 넣어봤다가 뺐다가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러더라. 그래서 푸른 곰팡이 안에 있는 페니실린이라는 어떻게 보면 항생제조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실험군과 대조군을 반드시 설정하셔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 곰팡이를 넣는 세균 집단, 아닌 세균, 뭔가 이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만 곰팡이를 미친 듯이 넣고 곰팡이를 안 넣은 집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비교군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내가 실험을 해서 곰팡이를 넣었더니 세균이 뒤졌어를 거봐, 안 넣은 애들은 이렇게 증식을 하는데 넣은 애들은 이렇게 됐으니 곰팡이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대조군을 세우지 않으면 곰팡이가 아니고 딴 것 때문일 수도 있잖아. 나는 주장에 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게 제대로 내 실험이 제대로 됐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조군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실험을 수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 그걸 여기서 변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험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 중에 조작 변인이 있고요. 통제 변인이 있고요. 종속 변인이 있어요. 아까 곰팡이로 얘기를 하면 조작 변인은 내가 이 실험의 이 실험의 목적을 위해 일부러 조작하는 요소. 곰팡이의 유무 이런 게 조작 변인이고요. 통제 변인은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제시켜야 되는 요소. 세균의 수, 세균 배양 온도, 내가 얘네한테 영양소라도 준다 그러면 영양소의 양, 종류, 그리고 배양하는 시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 실험군을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 다 뭐 해줘야 돼? 동일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걸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얘네 둘은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야.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런데 조작 변이는 내가 일부러 조작을 하는 거. 실험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통제 변이는 그러면 안 되는 애들, 통제시켜야 되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종속 변이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곰팡이 실험에서는 뭐가 결과야? 남은 세균의 수. 그죠? 그런 것들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 뭐 변인 통제라는 말도 들어가고. 근데 변인 통제라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야. 변인을 통제시켜야 된다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 마디만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연습이 필요하겠죠. 어떤 실험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한 페이지 가득 뭐라고 얘가 주저리 떠들어. 그걸 보면서 아, 이 실험이 가설이 뭐지? 그죠? 가설이 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군이 실험군이고 어떤 군이 대조군이지? 그리고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다 찾을 줄 알아요. 그래야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잘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마저 정리하시고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어디였지? 15페이지랑요 23페이지를 풉니다.